인생이 고달플수록 죽음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죽는 게 뭐가 무섭나, 난 선인 게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상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살겠다고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제 안에서 자라나는 병마보다 더 무서운 인간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얼마나 끔찍했기에 도망까지 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68세인 현재보다는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던 꽃다운 20대로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애초에 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나는 너 딸이라고 차별해서 키우지도 않았고 공부도 시킬 만큼 시켰어. 이 애미처럼 억지 결혼을 시키려고 풀어놓은 게 죄라면 죄겠지. 다 내 죄야.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엄마 나 진짜 그 사람 사랑해. 그리고 정말 잘 살 자신도 있어. 그게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사는 거니? 고동 불편한 시아버지, 나이든 시어머니, 거기에 줄줄이 딸린 식구를 그 남자 혼자 먹여 살리는 집안이야. 그게 어때서?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가난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 배 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 줄은 알고. 이 엄마는 알아. 그래서 나랑 먼저 간 너희 아빠가 젊을 때부터 이를 악물고 가난 끊어냈어.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이 수준이고. 그냥 지금 우리 집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내 딸이 그 칭찬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좋은 심정으로 손을 흔들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끊어내면 되는 거잖아. 나도 돈 벌고. 덕순아, 안 된다. 응? 이 엄마 말 좀 들어. 이 가난이라는 게 마음먹은 것처럼 끊어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딨어. 가난이라는 건 곰팡이 같은 거야. 좀 보기 싫고 가릴 수 있지만 결국엔 터져나오는 그런 거라고. 여기저기 번지고 퍼지면서 널 갉아먹을 거란 뜻이야. 그걸 알면 너 그런 사랑 타령도 속편한 소리도 못해 이거사. 지금 떠올리면 모두가 맞는 말인데도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는 말이 정확했죠. 그 사람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모든 게 멋있게만 보였어요. 이가 나간 첫 잔까지도 운치 있게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시긴 했습니다. 솔직히 시집을 간 뒤에 조금은 당황하긴 했었어요. 제가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난은 이 생각보다는 힘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게 따뜻했고 남편은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들까지 낳고 예쁨 받으며 결혼 생활을 보냈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진짜 내가 성공해서 당신한텐 꼭 보답할 거고 보란듯이 이 간은 끊어내고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그저 말뿐이긴 했지만 전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것, 그리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서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된다는 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시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늘 제게 더 잘하라고 했고 저를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죠. 시어머니는 직접 죽까지 끓여와서는 저를 돌봤어요.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니. 그렇게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면 진짜 너 큰일 난다.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제발 건강만 챙겨라, 응?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니? 아이고, 불쌍한 것, 가여운 것. 그래도 이젠 우리가 있다. 우리도 너한테 가족이잖아. 내가 너를 앞으로는 딸이라고 생각하마. 너도 내 며느리 말고 내 딸 해. 어머님, 감사해요. 아마 그때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병원이 깊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지만 시누이가 제 아들 원준이를 돌봐줬고 시어머니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조문객들에게 나눠줬죠. 남편 역시 장례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켰고요. 출산일을 앞두고 있던 언니와 일본에 거주 중이라 참석이 늦었던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 메워준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시댁 식구들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순조롭게 치러진 장례 뒤에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언니와 오빠, 저 셋이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돈을 남편에게 투자하겠다고 했죠. 당신 그게 진심이야? 정말 내가 하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아니 아직 확신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내가 손해라도 보면 어쩌려고. 그래도 당신이 늘 그랬잖아. 가난을 끊어내려면 사업밖에 없다고. 아이 그렇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남긴 유산이잖아. 내가 함부로 쓰는 게 좀 그렇지. 왜 그게 함부로 쓰는 거야? 정당하게 받은 내 몫이야. 어떻게 쓰는지는 나한테 달린 일이고 무엇보다 난 당신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 고마워. 날 믿어주는 건 역시 당신뿐이야. 집안 사람들도 웃기는 소리라고 그랬지만 난 당신만 믿어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진짜로 열심히 해볼게. 남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식장 사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웨딩홀이 생기고 있었죠. 이에 남편은 웨딩홀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만들어져서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오히려 허허벌판과 같은 주변 환경 덕분에 사람들이 모이기 편했던 게 그 이유가 됐죠. 덕분에 저나 시어머니, 시누이 할 것 없이 남편을 거들어야 했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딱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집도 새로 이사를 했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도 생기게 됐죠. 하지만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예뻐하지 않았죠. 너도 보면 참 청순이다. 무슨 시위 아니? 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시위해? 저는 식탁에서 밥을 비벼 먹다가 그 말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식사를 잘 못해서요. 그래도 넌 좀 무던하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내가 한숨이 다 나온다. 아이 먹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황에 맞게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다녀야지. 그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이러니 너를 점점 더 멀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절 멀리 해요. 그게 자꾸 집에 기가 갈듯다 이 말이지. 가뜩이나 사업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집에 들어와도 피곤해 절어서 다 늘어진 옷 입고 집구석에 쭈그리 앉아 비빔밥 비벼 먹는 거 보면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겠으니 내가 하는 소리다. 너도 좀 제대로 하고 다녀.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땐 남편 사업을 돕는다고 무척 바빴던 때였어요. 거기다가 어린 아들을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제 몫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시어머니의 말이 뭘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일종의 경고였던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경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남편 입으로 직접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의심도 못했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래, 여자가 있다고? 어떤 여자? 예뻐? 언제나 보여주는데? 제 말에 남편인 표정을 고치며 한숨을 쉬더군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당신이란 여자가 왜 지겨운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진짜로 뭔데? 말했잖아, 여자 있다고. 저 역시 그때부턴 얼굴에 웃음기가 가셨죠. 진심이야? 지금 하는 말,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당연히 진심이지. 애초에 나 그 여자 1년이나 만났어. 자그마치 1년. 그런데도 당신이 한 여잔 긴장감도 하나 없이 내가 언제 들어오든 신경도 안 썼지. 이래서 내가 당신이 싫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행동하면 보통은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긴장감이 없다는 걸 걸고 넘어져? 이 상황에? 내 말이 틀렸어? 마치 언제라도 돌아올 집에서 키우는 똥까마지처럼 그냥 풀어넣었잖아. 목장의 소처럼 방록을 한 거잖아. 왜? 뭐 나 같은 놈은 다른 여자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예전에 가난해서 돈 한 푼에 짤짤매던 그때 그 인간이 된 것 같아서 늘 불쾌했어. 애초에 날 사랑하긴 해. 사랑하는데 의심도 안 해? 불안하지도 않다고? 고작 내 비난하는 게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서라고. 당신을 믿은 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걸 지금 핑계라고 내 앞에 늘어놓는 거니. 그래. 솔직히 말할게. 어떤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잡을 게 없더라. 그것 말곤 당신한테 서운한 것도 없고. 그래도 어쩌겠어. 마음이 변했는데. 뭐든 자꾸 늘어져야 하는데 어쩌겠냐고. 나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재혼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혼이 먼저고.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평생 잘할 거라며. 성공하면 은혜 갚겠다고 했었잖아. 이게 그 은혜야? 이게 잘하는 거야? 당신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제 말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나도 양심은 있어. 투자했던 돈은 돌려줄게. 보상도 해줄 거고. 평생 잘하겠다는 약속은 못 지키겠지만 솔직히 이 상태로 결혼 유지하는 것도 웃기잖아. 마음 떠는 사람 잡고 있어봤자 당신만 괴로울 거고 오히려 이혼해주는 게 당신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 진짜 뻔뻔하다. 그래, 이혼해. 원한다면 이혼은 해줄게. 고맙네. 가급적이야 빨리 해줘. 하지만 원준이 내가 키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저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어린 제 아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틴 거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우리 집안 장손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 아니니. 막말로 네가 데리고 가면 걔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애비가 돈 해주면 집이야 겨우 구한다고 치더라도 자식 교육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저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원준이 눈칫밥 먹는 것보단 제가 데리고 가는 게 나아요. 내가 눈칫밥 먹이게 할 것 같아.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더구나 우리 아들이 노력해서 사업 이만큼 성공시키고 잘 살게 됐는데 내 손자가 밖에 나가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꼴은 절대로 못 봐. 우리 집 빚줄이고 내 손자니까 이것만은 너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요? 그럼 저도 이혼 절대로 안 해요. 아이고 독하다. 난 너 이런 아이인지 진짜로 몰랐다. 어쩜 그렇게 야박하고 이기적이니? 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진짠길을 끌고 들어가지 말아야지. 어머님이야말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요. 그렇게 잘 좀 하지 그랬니? 나라고 좋아서 이러겠어. 나도 이런 상황 싫고 끔찍해. 누군 나쁜 사람 되고 싶어 그러겠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라. 원진의 위가 만난다는 여자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더라. 너가 이렇게 고집 피우고 버티면 중간에서 원준이만 힘들어. 시어머니의 말에도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역시도 반은 미쳐서 눈이 돌아 있었죠. 급기야 절 두고 이사를 해버리기까지 했던 겁니다.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집을 싹 비우고 떠난 거죠. 찾는데 2달이 넘게 걸렸어요. 주소지도 제대로 해놓지 않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겨우 찾아낸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이미 살림을 합친 상태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 원준이가 병원에 있다는 거였죠. 그 병원이 어디야? 어딘데? 알아서 뭐하게. 가봐야지 내가 엄만데. 소아 백혈병이야. 백혈병이란 병이 뭔진 알지? 뭐, 당장 가야 해. 말해. 내 여기서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말하라고. 남편은 짜증을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결정해. 백혈병이라는 거 돈 많이 든 거 당신도 알지? 만약 계속 원전이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그땐 나도 절대 안 도울 거야.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릴 거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남편의 뺨을 때렸죠. 미쳤어. 지금 아들 목숨 가지고 협박하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어쩌라고. 당신 얼굴 이제 보기도 싫은데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야. 나도 지겨워. 이젠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그니까 결정해. 당신 욕심으로 아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모든 건 당신 책임이 되는 거야. 설령 내가 줄 돈으로 원준이 치료했다고 쳐도 마찬가지야. 평생을 가난에 허덕거리면서 고생만 시키겠지. 제발이라도 하면 그때 내 인생도 박살나고. 대신 내가 데리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어.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원하면 유학도 보낼 거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그렇게 살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당신 약속을 내가 믿을 것 같니? 그럼 만나기라도 해줘.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사진은 보내줄게. 딱 거기까지야. 만나는 건 안 돼.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돈 줄 거야.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어머니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거 거절하면 당신은 땡전 한 푼도 없이 쫓겨나게 될 거고. 어쩔래? 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포기를 못해 한동안은 미친년처럼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며 원준이를 찾았죠. 딱 한 번이라도 보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도 그 인간들은 절대로 제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약속대로 원준이 사진을 종종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는 사진부터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서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상태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폐인처럼 지냈죠.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끙끙 앓고만 있었을 때였어요. 시집간 이후로 연락도 거의 없던 언니가 제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잠깐 보고 제가 이혼할 때 잠깐 전화를 주고받았던 게 전부였는데 저를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아이가 많이 아파.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융통 좀 할 수 있을까? 너 아니면 내가 어디 부탁할 것도 없어서 그래.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데? 원준이랑 같은 병이야. 백혈병. 어려운 병이래. 그러니까 최대한 빌려줘. 톡슨이 너한텐 족하잖아. 나도 오죽하면 너 이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부탁하겠니? 저는 당연히 그런 언니를 돕기 위해서 돈을 줬습니다. 하필이면 원준이와 같은 병이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언니는 갚을 날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일본에 있는 오빠에게 언니 소식을 들었죠. 백혈병? 나한텐 다리가 절단돼서 수술 받는다고 하고 돈 가져갔어.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야. 도대체 왜? 왜겠어. 그냥 돈 필요해서 그런 거겠지. 모르긴 몰라도 도박 아닌가 싶어.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자기 자식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얼마나 찜찜한 일인데 그럴 수 있겠냐고.
더구나 덕순이 네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건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못할 짓이잖아. 오빠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얼마 뒤에 언니는 다시 제게 돈을 빌리러 왔고 도박 때문에 이혼까지 당해서 쫓겨나 굶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도박은 끊고 다시 제대로 살고 싶다며 저와 한동안 지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은 다 들고 도망을 쳤죠. 그런 언니가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선 마음은 걱정이었어요. 반년 정도 후에 꿈자리도 좋지 않고 기분이 이상해져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은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였죠. 오빠는 언니 장례식에도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저 혼자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텅 빈 장례식 마지막 날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때 그 실종신고할 때 도와주셨던 경찰 맞죠? 네. 그 성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네요. 아닙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죠. 그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었고 혼자서 장례를 치르는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뺑소니 사고로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보다는 2살이 더 많은 진영이도 저를 잘 따라줬죠. 그래서 저 역시도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였으니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남편과 착한 아들까지 있었으니 제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죠. 젊고 건강하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힘들었던 제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정말 많이 괴로워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 진영이의 행동이었죠. 사망보험금은 저한테 줄 거죠? 설마 이때다 싶어 다 뜯어가는 거 아니죠? 설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날 친자식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희 아빠 장례 치르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장례면 장례고 감정이야 뭐 슬프지만 현실을 보는 게 뭐가 나빠요? 저는 한숨을 찾게 내셨습니다. 그래 다 너 해. 걱정 마. 어차피 수익된 진영이 네 앞으로 해놨어. 정말요? 그건 아빠가 참 잘한 일인 것 같네.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라는 게 결국 아빠가 돌아가시면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남? 진영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널 정말로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웠어. 제 말에 진영이가 웃었죠. 뭐, 인정은 할게요. 근데 엄마, 아니 아줌마, 내가 허락했어요? 내가 아줌마가 돼 엄마가 되어도 된다고 허락했냐고요. 저 고작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결혼한 건 아빠였거든요. 어린애가 힘도 없으니 고분고분 말을 들은 게 전부고요. 애초에 나한테 결정권은 없었고 결정권이 있었다면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한 그쪽이랑 겸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빠도 이해가 안 가요. 옆에 누가 없으면 죽나. 외로우면 그냥 적당히 만나고 즐기며 다니면 될걸 왜 재혼을 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제까지 그런 생각했던 거야. 됐고 감정 싸움 더는 하기 싫으니 알아서 아버지 유산 놓고 나가세요. 안 그럼 저 고소해요. 저를 진짜 친아들로 생각했다면 그 정도는 양보해 주실 거잖아요. 믿을게요. 그땐 이전처럼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허무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더럽고 치사해서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진영이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 몇 년 뒤에 결혼식을 한다면서 본 걸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얼굴 한 번은 본 적이 없었죠. 횟수로만 치면 저는 총 3번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진짜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차례로 배신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고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나마 죽은 남편과 함께 알고 지냈던 이웃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였고요. 그중에 남편 친구 부인이었던 복희와는 제법 가까웠죠. 너 이번에도 모임 참석 안 할 거야. 다른 사람들 너 소식 엄청 궁금해하는데. 안 가. 가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잖아. 알아봤자 좋은 인간 없을 거고. 아이 덕소리 너 진짜 왜 그렇게 성격이 변했어. 예전엔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밝았는데. 복희 너도 사람 너무 믿지 마. 그러다가 크게 배신당해. 아, 진영이 그놈 때문이지? 망할 놈.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는데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됐어. 그 속 어찌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사람 싫은 거 이유 있어. 나도 이해는 해. 근데 이제 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누굴 믿고 정을 주는 것도 못하겠어. 아이 그래도 너 이제 혼자잖아. 혼잔데 사람들이랑 교류도 안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적당히 걸러가면서 만날 사람들은 만나고. 싫어.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갈래. 믿을 건 돈뿐이야. 내 목표는 그거 하나야. 1살이라도 어릴 때 악착같이 돈 벌어야지. 공무원이었던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노후를 위해서도 돈은 필요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로감이 심하게 들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 일을 악물고 일을 했죠. 그날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구토를 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출근길에 쓰러지고 말았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죠. 당연히 저는 바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각이라면 잘릴 수도 있어서 서둘렀죠. 그러자 간호사가 와서 절 말리더군요. 환자분 검사 결과를 일단 받아보고 가셔야 해요. 저 가야 해요. 그냥 빈혈이 있어요. 원래도 조금씩 있었고요. 그래도 계셔야 해요. 안 된다니까요. 저 얼른 돌아가서 일해야 한다고요. 그때 의사가 차트를 들고 저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헌데 표정이 안 좋았죠. 환자분 진정하시고요. 지금 퇴원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혈액에서 ALT, AST가 상승돼요. 쉽게 말하면 간 수치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CT랑 MRI, 간 초음파,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받으셔야. 간이요? 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간이요? 지금 나한테 돈 뜯으려고 하는 거 맞죠? 당장 일이 잘리게 생겨서 힘든 사람한테 그런 짓을 왜 하려고 하세요? 제 말에 의사는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간 손상은 술, 담배와 관계없는 경우도 많아요.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간염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세요. 결국 저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돌팔이들이 돈 뜯어간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겁은 잔뜩 먹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질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전격성 간염이라고 하더군요. 간세포의 대규모 파괴로 인해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심각한 간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급성 간부전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고 했죠. 의사는 제게 당장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도 했고요. 보호자가 이 나이에 어딨어요. 제가 제 보호자죠. 그리고 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만둔다고 말도 하고 사람 구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해요. 3일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뒤에 입원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발견된 건 초기지만 이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잘못하면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죽어요?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전격성 간염은 발병한 경우 3주 이내 사망률이 8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급격하고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하고요. 치료법은 없는 건가요? 간 이식, 그걸 하셔야 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하고요. 그럼 그냥 제가 죽는다는 소리네요. 간 이식해줄 가족도 뭣도 없거든요.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보호자든 뭐든 한번 구해보고요. 저도 압니다. 제가 진상이었다는 거. 볼파리 의사가 돈 뜯어가려고 일부러 검사를 받게 한다고 하고 일을 가겠다고 억지를 피우고 심지어 의사 말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게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겁니다. 막상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손발도 덜덜 떨리고 모든 게 끔찍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슈퍼에 들어가서 담배와 술을 샀습니다. 평생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걸 한 번이라도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로또도 사고 즉석 복권까지 구매를 했죠. 고작 제가 생각한 일탈이라는 게 겨우 그런 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술도 겨우 2잔을 먹고 벌겋게 된 얼굴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실패하고 울다 잠에 들었던 게 전부였죠. 헌데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려고 짐을 싸다가 발견한 로또 용지가 당첨이 된 겁니다.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잠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당첨이라니 허무하기만 했죠. 마치 신이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병원에서 지내는 건 괜찮겠다 싶어 그 길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몇 시에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글을 보면서 최대한 맞춰갔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등 그런 말을 들어 긴장을 했었는데 그냥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말은 일반 은행과 다르지 않았죠. 입구에 앉아있는 분에게 당첨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된 농협통장에 세금을 제외하고 17억이 꽂혔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가 가야 할 곳은 병원이었기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복희에게만 제가 아프다는 걸 알렸고요. 다행히 복희는 입원을 하는 것까지는 도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꽤 멀었기에 제게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했죠. 간병인? 낯선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좀 그런데 차라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아이 됐어. 돈 아껴. 이 병이라는 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내가 최대한 자주 올게. 그래도 이른 아침이랑 저녁엔 곤란하니까 그때만 잠깐 쓰는 거야. 안 그래도 아까 올라오다가 간병인 한 분을 만났는데 흔쾌히 너 간병도 돕겠대. 거의 무료나 다름없고. 무료? 그런 간병인이 어딨어? 너 또 의심병 그냥 봉사하고 싶다고 하잖아. 이전에 뭐 자기 엄마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무료로 간병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곱니? 참하고 착한 아가씨니까 개팍하게 굴면 안 된다. 알았어? 로또가 되어서 돈에 여유 있다고 확 말을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 제게 잘해주던 친구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어쨌든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은 세은이었고 이전에 간병한 경험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간병부터 본인 손으로 다 했다고 했죠. 실제로도 굉장히 능숙했고 덕분에 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은 검사 몇 가지 하고 수행 맞을 거라네요. 그렇게까지? 난 지금 괜찮은데 혈액 유지를 위해서 약물도 투여한다고 하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좋을 건 뭐가 있겠어.
의사가 조만간 나 중환자실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그게 사용 선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24시간 관리를 해주니까 더 안심이죠.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보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은 분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아가씨는 제 기분, 감정 하나까지도 살피면서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 아가씨가 제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저는 그 역시도 죽기 전에 로또 같은 행운 중에 하나라고 여겼죠. 헌데 그 행운이 하나 더 찾아온 겁니다. 엄마, 복희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한불안이. 신영아, 여긴 왜 왔어? 아들은 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죠. 미안해요, 엄마.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요. 진짜야.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우리 엄마 죽고 난 뒤에 재혼한 아빠가 미웠던 건데 엄마는 아무 잘못 없던 것도 알면서도 그랬어요. 20년이야. 20년을 너 나랑 연락도 안 하고 살았잖아. 결혼하고 아이 낳아보니까 알게 됐어요. 엄마 신장 이식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거 제가 할게요. 내가 주면 되잖아. 순간 저는 가슴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살고 싶은 마음도 희망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헛살지 않았다는 보답처럼 느껴졌죠. 당연히 저는 아들의 신장은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저 아들의 진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던 겁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수술은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간병인 아가씨는 제게 이러더군요. 이식 받으세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정말 위험해지면 이식 후에도 힘들거든요. 난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됐어. 세연 씨가 걱정하는 마음 알지만 자식도 있고 결혼도 한 아이한테 그럴 수 없는 노릇이지. 그저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친아들이 아니야. 친아들은 내가 이런 거 몰라. 친아들이 따로 있으세요? 그럼 거기에 연락을 해보는 게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그것만은 절대로. 저 역시 아들을 보고 싶긴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가 나자마자 떠올렸던 게 제 아들 원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혈병까지 걸렸던 아이에게 시한부 선고받았다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무엇보다 해준 것도 없는 못난 애미였기에 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욕심 같았어요. 착한 간병인과 아들까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진영이는 간병인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굳이 왜 간병인까지 있어야 해요? 내가 있는데. 돈이 그렇게 넘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섭하고 하나하나 신경 쓸 짓겠으니 자르는 게 어때요? 복희 소개로 돈도 거의 안 받고 무료 봉사하는 사람이야.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극정성으로 날 보살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자를 이유가 뭐가 있어? 구요? 저런 사람들 요즘 뉴스에도 나와요. 가족 없는 노인들한테 잘해주면서 죽기 전에 유산 챙기는 사람들. 엄마 못 봤어요. 대가 없는 친절은 없는 건데 땡전 한 푼 안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좀 불편해하고 나도 엄마 마음 놓고 보러 오기 그렇고. 솔직히 너무 젊잖아요. 네가 정 불편하면 돈이라도 좀 주고 그렇게 보낼까? 제가 줄게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아니야, 엄마 돈 많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언제 중환자실로 가게 될지 모르니 결심하고 이어 말했죠. 실은 엄마, 로또 됐어. 1등. 그래서 엄마 돈 많아. 그게 정말이요? 정말 1등 확실해요? 그럼 농협 본사에 가서 당당하게 받았는데 사실이지. 아들은 잠깐 놀랐는가 싶더니 딱히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를 1인실로 옮기고 신장을 이식하겠다면서 적합검사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간병인 아가씨에게는 아들이 대신 말을 전해줬고 그 길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그 감사의 뜻으로 1억이라는 돈을 송금해줬죠.
그리고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줬던 복희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줬고요. 손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 손이 파들거리며 떨리는 게 아무래도 오늘 내일 중으로 중환자실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빠르게 처리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바깥 공기라도 마시고 싶어 저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복도 끝에서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고 그 뒤를 따라갔죠. 함께 산책이라도 할 요량이었고요. 그런데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에 안쪽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라, 그럼 벌써 2억이나 사라진 거야? 당신 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어. 늙어서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야? 이거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재산 이런 게 아니잖아. 아이씨, 아까운 내 돈. 근데 웃겨. 벌써부터 그게 당신 돈이야? 아직 안 죽었잖아. 내가 보호자니까 다 내 거지. 어쨌든 사망보험금 노리고 왔는데, 로또라니 대박 아니야. 나 매주 그지를 하고 로또를 사도 5만 원도 딱 한 번 당첨됐는데, 할망구가 운은 지독하게 좋다니까. 우리 호구 같은 아빠 잡고 살면서 연금 타먹은 것도 배가 아파 뒤지겠는데. 근데 3주 안에 신장이식 못 빠지면 죽는 거 맞아. 벌써 4일은 지난 거 아니야. 뭐 의사한테 들어보니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당장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생명 유지 장치도 부착해야 할 수도 있다나. 그때까지만 울고 짜는 연기 좀 해주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정에 좀 약해서 조금만 연기해도 바로 넘어오거든. 그러다가 전에 신장 접합 검사했던 거 그게 적합 판정 나면 어쩌려고. 지금이야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죽기 싫어서 신장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때 어쩌게. 그땐 당신이 와서 좀 울어. 애들도 데리고 와서 안쓰럽게 질질 짜고. 그렇게 시간 끌면 콱 뒤질 거고 그때부턴 우리 인생 완전 피는 거야. 망할 간병인 여자가 신장 이식 받아라 어쩌라는 소리 때문엔 내가 바로 잘라버렸잖아. 지가 줄 것도 아니면서 누구더러 내 신장을 받으라고 떽떽거려. 대가리 깨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 뭐? 그 애들 진짜 이상하네. 수상해.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욕을 하는데도 끝까지 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얼굴에 돈 던져줬어. 10만 원. 근데 거기에 대고 저 할망구가 1억을 성금했으니 이럴 거면 그냥 쫓아내지 말 걸 그랬나 봐. 아니야. 차라리 1억이면 됐지. 더 있어서 더 잘해줬다가 2억 3억 줄지 누가 알아. 그 금액이면 내가 가만 안 있지. 계단에서 떠밀었지. 그 여자래. 아니. 젊은 여자는 계단에서 밀린다고 죽지 않아. 제일 빠르게 돈을 지키려면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자연스럽고. 난 잡아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나야 우는 연기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편이라 절대 안 걸려. 온몸에 피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는데 계단에서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저는 반대편 복도로 내달렸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마주하게 되면 저는 살해를 당할 거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병원 로비까지 내려왔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누군가와 탁 부딪혔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부딪힌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헌데 그 사람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꽉 잡고는 다시 살폈죠. 너 혹시 원준이니? 그런데 그 옆으로 더 익숙한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간병인 세연 씨였죠.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까지도 의심하게 됐어요. 제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무료로 간병을 하겠다며 나타난 것이며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배회하고 있었으니 당연했던 겁니다. 헌데 원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아이는 진영이처럼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던 겁니다. 이 모양 이 꼴을 해서 어떻게 날 한 번을 안 찾아? 적어도 한 번은 날 찾아줄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그 정도였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널 부르면 더구나 너 아팠었잖아. 백혈병 말하는 거야? 그럼 더 찾았어야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죽을 날 앞두고도 날 버려? 날 버린 게 아니야. 엄만 그때 사정이 있었어. 알아. 며칠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 임종 직전에 엄마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고, 애초에 아들은 백혈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했던 거짓말에 불과했던 거였죠. 문제는 원준이에게도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오랜 시간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남자에 미쳐서 자식도 가정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원준이는 커서도 방황을 많이 했고 결국 아버지와의 사이도 틀어져 버렸다고 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제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하며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였고요. 저 역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였죠. 엄마 너 안 버렸어.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찾니? 다 죽어갔니 이 순간에. 그때 고작 백혈병 가지고 날 버린 것처럼, 날 그냥 포기해버린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엄마 하는 말은 다 변명이야. 죽어도 같이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두 번은 나 버리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라고 엄마 노릇. 난 이제라도 그거 제대로 받아야겠어. 포기. 그게 날 또 버리는 거란 거 왜 몰라? 원진아. 됐고, 엄마 내가 백혈병이라고 포기했지만 난 달라. 난 죽어도 엄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 무조건 살아남아서 나한테 다 갚아. 알았어? 헌데 바로 그 순간에 진영이가 저를 찾으려고 내려왔고 간병인인 세은 씨의 얼굴을 알아봤죠. 여기 왜 왔어? 설마 돈 더 뜯어낼 생각으로 온 거야? 남자까지 대동하고? 제 아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진영이의 앞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빠져. 여기 브레이크 안 보여? 지금 끼어들 타이밍 아니니까 뒤로 빠지라고. 당신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수작이야? 나 친하대.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겠는데 세상에 너 같은 인간네만 있는 거 아니니까 꺼져. 1억 받은 것도 돌려주려고 온 거니까 당장 그거 받고 사라지라고. 친하대. 우하하, 좀 당황스럽네. 그래, 당연히 줘야지. 근데 꺼지진 못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법적으로도 엄만 내 엄마야. 보험금도 준다고. 그니까 제발 좀 꺼져. 시겨버리기 전에. 원준이의 말에 진영이가 웃더군요. 너 모르는구나. 1억이랑 보험금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생각해? 봐, 우리 엄마가 나는 믿어도 너는 못 믿는 거야. 이게 너랑 나의 차이고. 그니까 여기서 빠질 건 너희야. 뭘 모른다는 거야? 원준이 물음에 답한 건 저였습니다. 날 로또 됐다. 1등. 그래서 저게 나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신장 적합검사 받고 시간 질질 끌면서 내가 죽었으면 한다더라. 진영이는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에 놀라서 얼어버렸는데 원준이는 그런 진영이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눕혀서 때리기 시작했죠. 퍽퍽하는 밀가루 치는 소리와 함께 진영이 비명을 질렀고 이어서 병원에 어슬렁거리던 환자들이 싸움을 말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자는 사람들을 부리치고 진영이는 부러진 코를 잡고 제 앞으로 왔어요. 엄마, 니 어깨 나 버리는 거 아니죠? 나 친자식처럼 키웠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버리려고. 그래서 나 좀 살아야겠다. 신장 이식 해줄래? 너 그렇게 나한테 신장 주고 싶다고 했잖니. 당장 해줄래? 내일 수술 예약 잡을까? 아유, 엄마, 그게 나 안 죽을 거야.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절대로. 그리고 행여는 나 죽일 생각도 하지 마.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으면 자동으로 기증하게 공증까지 받아둘라니까. 너 같은 놈한테 복수라는 거 별거 있겠니?
손에 다 들어왔던 로또 용지 잃어버린 그 심정으로 평생 살아봐. 물론 말만 그랬던 겁니다. 애초에 원준이 신장을 이식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적합검사까지 끝내고 의사와 상담까지 받은 원준이는 그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신장을 이식받는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했죠. 유언장 공증은 물론이고 그간 진영이가 저를 계모라고 하며 무시했던 증거들, 상견례에서 지시하며 저를 무시했던 것까지 싹 다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재산을 옮긴 뒤에 혹여나 소송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한 거였어요. 하지만 준비 중에 저는 결국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주 긴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눈을 떴을 때 세은이가 보였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내리고 제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수술 흔적이 있었죠? 안 된다. 아니지. 세은아, 이거 아니지. 어머님, 저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아들 몸에서 이거... 의사 불러. 나 의사도 고소할 거야.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얼른. 어머님 안정 취하셔야 해요. 이러다가 진짜 또 큰일 나요. 의식이 계속 없으셨었어요.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네? 아이고, 내 같아 살아 뭐 한다고.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기껏 죽을 준비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차리고 얼마 안 가서 아들이 나타났고요. 뚱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냥 수술 별것도 아니었어. 한숨 자고 나니 잘 됐고 이상도 없대. 진짜 너 원준이 너무 속상하게. 제가 울자 아들은 다가와서 절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래도 그냥 더 살아줘. 나 엄마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뭐라고 멋진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울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제가 한 거라고는 제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뿐이었죠. 그 뒤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소변량까지 체크를 했고 거부 반응이 있는지 확인 후에 그렇게 퇴원을 할 수 있었죠. 초반에는 주에 3회까지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점차 기간은 늘려갔습니다. 다행히 약도 잘 먹고 예후가 좋아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네요. 이 사람에게 하도 배신을 당해 더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저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다려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억이 생겨도 공허하기만 했던 제 안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 드는 걸 보면 그렇죠. 현재는 아델레웨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책이고 눈치 없다는 거 아는데도 한 집에서 살자는 걸 겨우 말리고 들어온 거였죠.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원에 가기 직전에 손주들이 제게 와서 간식을 먹고 갑니다. 아들은 금요일만 되면 아슬아슬하게 뛰어나가며 말하죠. 엄마,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외식해. 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딱 준비하고 있어. 고기는 안 돼.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아니야, 오늘은 내 간이 고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먹어. 엄마 간도 그럴 거야. 이 녀석이 진짜. 너 약은 먹는 거지? 먹었어. 출근할게. 다녀와요. 며느리도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말하죠. 어머님, 오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금방 올게요. 꽤 오랜 시간에 혼자 있었기에 정신이 없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다른 분들도 상처를 받았다고 마음을 닫고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제 손주들이 학원 끝내고 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얼른 떡볶이를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가 마음이 풍족한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